네, 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에는 MBC의 이지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청기년설 시즌2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혹시 못 보신 분들,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실 수 있는데요.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유튜브로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청기년설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놓치신 분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얼쑤무당입니다. 네. 자, 자스씩 가볼까요? 네, 이번 황금 연휴를 끝으로 45일 가깝게 이어져 왔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어린이날까지 황금 연휴잖아요. 6일부터는 정부가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뭐 외출, 모임, 회식 같은 것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걸 전제로 허용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감염 예방에 주의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도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초중고교 등교겠죠. 개학. 학교 가는 거겠죠. 순차적으로 추진을 할 건데요. 일단은 가장 급한 게 고3 학생들입니다. 뭐 수능 일정부터 해서 모든 게 조금씩 딜레이가 됐는데 아무래도 페이스 조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부터 2주 뒤인 5월 19일 이후에 등교를 시작할 걸로 보여요. 네.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 11일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번 황금 연휴가 사실은 조금 고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주간의 그 잠복기를 고려를 해서 19일 이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나머지 학년들은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등교시킬 경우에 싱가포르 같이 다시 집단 감염 때문에 뭐 휴교령 내려지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뭐 이틀에 한 번 등교 혹은 오전 오후 등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학년별 등교 시기와 방법은 오늘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 4.15 총선 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3천만 명이 집단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유권자가 0명이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2주 후 봤을 때 네. 이게 아마 가장 고무적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러면 계약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는데 또 경제 부분도 뭐 어떻게 계속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일단은 용어는 좀 다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참 새로운 신조어 같긴 한데 네. 약간은 거리두기인데 생활을 하면서 거리두라 네. 뭐 이런 것 같고 또 정부의 또 방역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제 그 일부 당국자가 섣부르게 보니까 위기 대응 체제를 그러니까 낮추는 방안 이런 걸 거론을 해가지고 방역학자로부터 또 이제 그 강력한 반발도 사고 있던데 비판했어요. 앞서가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맞습니다. 앞서가면 안 되고. 한 번 했잖아. 31번 확진자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 명의 감염자가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마스크 그거죠. 쓰기, 그렇죠. 손 소독, 손 씻기. 네. 결국은 이제 이 지뢰밭을 걸어간다. 표현이 좀 너무 센가요? 지뢰밭은 난 예. 너무 아무튼 그렇게 조심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조심해야 뜻으로.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심조심해야 한다. 네. 특히나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이재학 교수 인터뷰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쓰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숨차고. 더워서 네. 이러다 보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이제 세계적 표준이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싱가포르는 저기 실패해 버렸잖아요. 네. 새롭게 했다가 우리가 우리가 이것도 성공하면 이제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외국들도 따라해서 조금 완화되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것도 비슷한 걸 스탠다드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하지만 더 잘해야 된다. 예. 이걸 잘해야지 코로나 극복의 최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거든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한순간 삐끗이 또 네.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씀만. 아직 감염자가 제로가 아니라는 것도 그렇죠. 꼭 염두에 계속 두셨으면 있어요. 그렇죠. 좋겠습니다. 꼭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번 주 후반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에 경선을 하게 되고요. 미래통합당은 다음 날인 8일에 경선을 치르는데요. 먼저 180석
거대 여당 물론 이제 시민당도 포함됐긴 했지만 네. 이 슈퍼 여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 후보는 지금 3파전입니다. 네. 이른바 친문 주류 쪽에서는 사선의 김태년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이 출마를 하고요. 예. 비주류에서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합니다. 또 주류에서 또 나눠보자면 김태년 의원은 이해찬계 그렇죠. 당권파로 나뉘어지고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캠프 출신이잖아요. 예. 자,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뭐냐? 뭐 네. 얘기 다들 나오고 있지만 초소선 의원들. 자, 이거는 사실은 누굴 뽑을 것인가? 원내대표는 죄송한 얘기지만 반장 선거예요. 다른 선거는 반장 선거 아닙니다. 인지도도 필요하고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스킨십 플러스 인지도 하여튼 그 안에서 네. 180명 안에서 내가 가장 좋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우리 당을 그래도 이끌 사람 이렇게 뽑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변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잡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선거 다 관두고 네. 원내대표 경선은 예측하지 말라. 이거 왜 반장 그러냐면 선거거든요. 뭐 지금 이재성 기자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주셨지만 네. 사실 네. 그 분류가 안 먹힐 때도 필요 되게 없어요. 많아요. 개인적 친서 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만큼은 예측하지 예측도 안 되고 네. 인지도 다 필요 없고요. 뭐 여론 다 필요 없고 네. 이 68명의 초선 의원이 어디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68명 중에 한 10명 정도 제외하고는 다 친문으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문이라 그렇다면 해가지고 친문이 유리할 것이냐. 누굴 뽑기보다는 예컨대 뭐이 예입니다. 뭐 비주류의 정성 의원께서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해서 전화도 그렇게 많이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보한다면 안 될 것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참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언론은 어차피 이제 그 후보 3명을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특징화하고 그래서 친문 비문이다 주류 비주류다 이런 네. 식으로 좀 나누기는 하긴 하는데 지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민주당이 옛날처럼 네. 친문과 비문으로 나눠 갖고 싸우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주류 비주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개파가 있다고 보기 또 애매해요, 지금 네. 상황상. 근데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열린우리당 때의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180석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이자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게 또 원내대표 그석 자리가 주고도 너 못하냐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전이면은 소수 정당이면 그래도 핑계거리가 있는데 원내대표로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역시 이 세상은 음과 양은 항상 공존한다라고 네. 다시 느끼는 거고요. 네. 통합당도 지금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통합당은 지금 2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3선의 김태흠 의원과 4선의 이명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렇죠. 5선 그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출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 오늘쯤 발표할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충청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네. 주호영 의원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친 김종인과 반 김종인,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네. 김태흠 의원이랑 이명수 의원은요,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였었고, 주호영 의원은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좀 중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풀어주고 취임을 설득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찾을지 아니면 정말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네. 이 전국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영남 출신이 이 원내대표 되는 것과 안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영남만 휩쓸었는데 그렇죠. 비영남이 원내대표를 맡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당내 의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구 당선인 84명 중에 56명이 영남이라서 그렇죠. 영남 쪽에 유리할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당을 뭐 어떤 당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면서 비영남 쪽으로 표가 몰릴지. 근데 또 이번에 표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소수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표차로 박빙으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주호영 의원이 대구니까 대구 지역 의원들이 대구 뽑는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친소 관계로 뽑는데 누가 될지 사실 알 수도 없을 것 같고 주호영 의원은 글쎄요, 5선인데 이제 원내대표 할 시간도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본인 한다면 이제 하겠지만.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그 이지성 기자도 잠깐 전해 주셨지만 그
친김종이냐 반김종이냐 이 친반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대위 가는- 체제에 대한 그렇죠. 찬반으로 봐야겠죠. 이게 근데 지금 그 원내대표 경선을 가르는 주된 것일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5월 6일 날 상임 점검위를 재시도하다가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당내 분위기가 네. 대충은 정리가 됐다고도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곤 해요. 물론 뭐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볼 때 주된 문제가 과연 이게 될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그 주가 될까? 왜 그러냐면 원구성을 하는 원내대표거든요. 네. 원구성을 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는 거죠? 자리가 따라오죠. 그렇죠.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두 번째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그래서 또 상임위시장 시켜줄게. 그러니까 한 표. 뭐 괜찮아요. 뭐 당신 원하는 상임위가 어디야? 이게 결국 원내대표 소관이잖아요, 전부 네. 다. 원내대표 다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본다면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저는 아닌가. 효자라고 보거든요. 상임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상임위 자리 이게 뭐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뭐 전화해서 그럼요. 당신이 삼선이니까 무슨 상임위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어쩌면 더 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게 이제 당 내부에서 논리 말고 밖에서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주된 부분은 어떤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대 대여 모드를 어떻게 잡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쟁 모드로 잡느냐, 협상 모드로 잡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좀 합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열어봐야 되니까 돼요. 예측은 하지 맙시다. 예측도 안 돼요. 네. 사실. 근데 또 비대위 물론 말씀하신 것도 뭐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그렇죠. 또 비대위가요. 지난 10년 동안 새누리당에서 무려 7번이나 비대위가 구성이 됐었더라고요. 요번에 하면 8번. 8번째 그러니까요. 비대위. 근데 그 비대위들을 면면을 보면 성공한 비대위는 사실 한 번 정도 그렇죠.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처해 있는 일종 뭐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비대위 체계를 길게 가져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요. 뭐 신뢰라든가 그런 것도 또 사실 또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나 지어냈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8번 비대위가 뜬다면 비상의 일상화. 비상의 일상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비상의 일상화요. 자, 마지막으로 가죠. 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의 담임을 맡은 남성 교사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일삼아서 어제 직위 해제됐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런 관련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어제 오후 기준 14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속옷 빨기 숙제를 내줬어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SNS로 인증 사진을 올리게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 남성 교사가 단 댓글들이 뭐 성희롱급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거였냐면요. 좀 제가 방송 수위에 맞춰서만 가져왔는데 네. 섹시 팬티 아이들 속옷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누구누구 뭐 네. 북구북구 초등학교 그게 왜 1학년 학생들. 네, 부끄러운 일이면 왜 숙제를 내주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도요 다른 건으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고를 받은 전력도 있더라고요. 또 이 해당 교사의 과거 블로그, SNS 게시물을 보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을 몰라야 한다. 사육이란 표현을 썼고요.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포옹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노호. 동료 교사들이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우려를 하는 우려의 표현을 하자 세상이 건방진 건지 내가 건방진 건지 내기 중이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네. 1년 전에도 아이들에게 속옷 빨기 과제를 똑같이 내줬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들이 제출한 사진을 모아서 영상물로 만들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요. 네. 제목이 섹시 팬티였습니다. 반복됐던 거군요. 네. 예. 불법 다운로드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 영상이. 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학대 행위가 정서적, 신체적 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거든요. 뭐 신체적은 아니겠죠.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신고를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뭐 그걸 갖고 처벌이 무조건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만큼 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속옷 빨기 숙제는 그건 낼 수 있다고 있죠. 생각해요. 스스로 뭐 나의 일을 생활 하는. 경험이라든지 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문제죠. 과제물에 되게 섹시가 네. 왜 나옵니까 도대체?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선생님이 그런 말을 초등학교 왜 합니까? 1학년. 예. 말도 안 되는. 작년에는 걸러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그렇죠. 학부모들이 SNS를 보면서 이 사태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본인은 뭐가 문제냐고 계속 그러니까 반발을 맞아요. 했다면서요. 문제예요. 마녀 사냥이라고도 이거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 그래요? 네. 아니 뭐가 문제인지를 정말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그러나? 거예요? 네.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더 큰 그렇죠.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사실? 처벌도 맞아요.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뭐가 문제를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그때는. 이거는 뭐 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울산교육청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뭐 수사 결과 그리고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직위 해제지만 추후 징계도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마무리는 좀 특별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본 개편에 들어가는데요. 본 개편을 맞아서 또 TV도 본 개편을 하면서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지선 기자가 아쉽게도 보직 이동이 있으면서 좋은 데로 가요. 네, 저희와 그 함께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네. 이지선 기자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좀 네. 작별을 나눠 아쉽습니다. 정말 팬도 아쉽네요. 많은데요. 팬도 많은데 제일 그러게요. 많은 아,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사실 나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일 힘들죠. 네. 네. 그런데 정말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나왔거든요. 힘을 네. 내서 네.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사회는 좁고 또 많이 되돌아오는 거 알죠? 다시 여기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TV에서 더 큰 활약해 주실 거라고. 그 어딘지 알려주셔야 될 때 아니면 보직 이동. 네. 저는 제가 얘기할까요? 네. 네, 탐사 프로그램이죠. 스트레이트로 가게 됐습니다. MBC 대표 프로그램. 그래, MBC 대표 어떤 그 보도 예. 제작 프로그램이죠. 스트레이트 팀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종을 하시게 되면 저희 네. 프로그램에 나오기로 나올 겁니다. 제가 강요를 했습니다. 무조건 나와야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